이야기꾼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축의금을 전부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게 3억의 빚을 갚아달라고 하더군요. 제 인생 최악의 날이 될 뻔했지만 제가 미리 준비해둔 종이 한 장의 시댁 식구들은 전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꾼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결혼식 날 벌어진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사이다. 복수극입니다. 결혼식의 소란스러움이 아직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샴페인과 신선한 꽃, 그리고 달콤한 디저트의 향기가 뒤섞여 있었죠. 박서윤은 고가의 맞춤, 피로연 드레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채 온종일 서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옆에 선 멋진 수트 차림의 잘생긴 남편 이도현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달콤한 꿈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처음엔 이 결혼을 썩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이도현의 집안 형편이 평범한 데다 시어머니 될 사람이 좀 교활하고 계산적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제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결국 이렇게 호화로운 결혼식을 열어주셨습니다. 결혼식의 모든 비용은 양가의 합의에 따라 저희 집에서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들어온 축의금으로 비용을 정산하고 남는 돈은 저희 신혼 자금으로 모자라면 채워넣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신랑 측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울 최고의 5성급 호텔 연회장을 잡고 최고의 웨딩 플래닝 팀을 섭외했습니다. 총 비용은 약 3천만 원 정도였죠. 저희 집은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 형편이 넉넉한 편이라 그 정도 돈은 큰 부담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저와 이도현 그리고 양가 부모님은 연회장 옆 휴게실에 남아 정산을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시큰거리는 발목을 주무르며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죠. 오늘 들어온 축의금이면 결혼식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아 우리 부부의 첫 시작 자금으로 쓸 수 있겠다 생각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의 한마디가 휴게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축의금이 가득 담겨 묵직한 가방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정산하기 편하도록 대부분의 현금 봉투는 그 가방에 모아두었죠.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미 봉투로 빵빵해진 자신의 명품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늘 날씨 좋다는 듯 가벼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도연아, 오늘 고생 많았다. 이 축의금은 엄마 아빠가 일단 맡아둘게. 너희 젊은 애들이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큰 돈 갖고 있으면 위험하잖니. 그리고 호텔 잔금이 한 3천만 원 남았다던데 너희가 알아서 계산하고 일찍 들어가서 쉬렴.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죠. 우리를 위해 맡아둔다고요? 결혼식 비용은 우리 집에서 냈고 축의금의 절반 이상은 저희 집 친척과 지인들이 낸 것이었습니다. 그중에는 부모님의 사업 파트너들도 많아 액수가 결코 작지 않았죠. 그런데 그걸 그냥 통째로 들고 가버리겠다니. 심지어 3천만 원의 잔금은 우리더러 해결하라고요? 저는 무심코 부모님을 쳐다봤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싹 가셔 있었죠.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셨고 어머니는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사부인이 이렇게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신 듯 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불쾌감을 억누르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축의금에는 저희 집 손님들이 주신 돈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원래 축의금으로 결혼식 비용을 치르기로 했잖아요. 일단 가방 내려놓으시고 같이 계산부터 하시죠.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살짝 옅어졌습니다.
대신 당연하다는 듯한 뻔뻔함이 그 자리를 채웠죠. 서윤아, 뭘 그렇게 서운하게 말하니? 이제 우린 한 가족인데. 내 집, 내 집이 어디 있니? 이 돈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해. 너희 젊은 것들 돈 씀씀이 헤픈 거 내가 모를까봐. 내가 너희 미래를 위해서 모아주는 거다. 나중에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도연이 동생이 지금 신혼집 구하느라 돈이 급하잖니. 형하고 형수가 좀 보태주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그래? 도련님을 돕는다고요? 제 결혼식 축의금으로요?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펑하고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꿍꿍이 속이 너무나 뻔히 들여다보여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면서 돈 한 푼 안 쓰려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한몫 단단히 챙겨가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이도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새로운 남편, 연애 시절부터 결혼하기까지 그는 항상 다정하고 배려심 깊었으며 제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줬습니다. 저는 그가 비록 집안은 평범해도 인품만큼은 믿을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그가 나서서 상식적인 말을 해주길 기대했습니다. 도현 씨, 당신이라도 말 좀 해봐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그를 재촉했습니다. 이도현의 얼굴에 어색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며 머뭇거리다 결국 두 손을 펼쳐 보이며 울상보다 더 보기 힘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아. 그는 말은 입술을 핥으며 자포자기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더는 못 숨기겠다. 3천만 원 잔금은커녕 나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어. 빚이라니요? 무슨 빚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끔찍하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빚이라니요? 끔찍하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이도현은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온 힘을 다 짜내는 것처럼 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숫자를 내뱉었습니다. 사채. 여기저기 대부업체에서 끌어다 쓴 거 합쳐서 한 3억 정도 될 거야. 3억? 사채. 저는 발밑에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3억 원이라니 평범한 가정에게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연봉 5천만 원 남짓한 회사원이 어떻게 그런 큰 빚을 질 수 있었을까요? 당신, 도대체 뭘 했길래 그런 빚을 졌어요? 제 목소리는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점점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투자하다가 좀 잃었고 그걸 만회하려고 하다가 점점 더 깊이 빠졌어. 돌려막기 하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서윤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나를 도와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당신 집은 부자니까 이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잖아. 내가 앞으로 소처럼 일해서 다 갚을게. 안 그러면 빚쟁이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는 울먹이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쏘스라치게 놀라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죠. 그랬군요. 이 완벽해 보였던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그들 가족은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짜놓았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축의금을 챙기는 것은 현금을 최대한 긁어 모으기 위함이었고 제가 기댈 곳이라 믿었던 이도현이라는 남자는 사실 거대한 빚더미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저와 결혼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제 집안의 재력을 보고 이 천문학적인 빚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 저를 점찍었기 때문이겠죠. 파렴치한 인간들. 저희 부모님은 이미 분노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아버지는 이도현을 향해 손가락을 떨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이건 사기 결혼이야.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 김미숙은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얼굴을 굳히고는 시장 바닥 아줌마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무슨 사기 결혼이에요. 우리 도연이가 잠시 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젊을 때 실수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됐으면 기쁨은 함께 나누고 어려움은 함께 헤쳐나가야죠. 서윤이가 아내로서 남편이 어려울 때 돕는 게 하늘의 이치 아니겠어요? 사돈댁은 돈도 많으시면서 3억 원이 뭐 그리 대수라고 제 아들이 빚쟁이들한테 죽는 꼴을 보고 싶으세요? 기쁨은 함께, 어려움도 함께라. 기쁨이 있을 땐 자기 작은 아들 생각뿐이더니 어려움이 닥치니 저를 끌어들여 저희 집 돈으로 그 구멍을 메우려 하다니 휴게실의 공기는 꽁꽁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희는 우리 손바닥 아니라는 듯 오만한 표정이었고 시아버지는 옆에서 말없이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동의의 표시였죠. 이도현은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제가 구해주기만을 기다리는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충격과 분노 속에서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평범한 여자였다면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닥치니 거대한 빚더미와 시댁의 파렴치한 모습에 이미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박서윤이었습니다. 충격과 분노, 배신감이 찬물처럼 머리 위로 쏟아진 후 저는 오히려 빠르게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제 마음속 작은 환상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극도의 냉철함과 이성만이 남았습니다. 나를 계산에 넣었다고, 나를 호구로 봤다고, 사람 잘못 골랐어. 저는 이 황당한 광경과 저를 구원해주기만 바라는 이도현의 얼굴, 그리고 탐욕스럽고 뻔뻔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 각기 다른 표정의 시댁 식구들을 둘러본 뒤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찬 이도현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한마디에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담배만 피우던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으며 제 착한 남편 이도현은 동공이 축소되며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저는 살짝 웃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도현 씨, 혹시 잊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당신이 서명했던 그 혼전재산 약정서랑 연대보증 계약서 말이에요. 순간 휴게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 김미숙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의기양양함과 뻔뻔함이 마치 얼어붙은 가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 이강식은 담배를 쥔 손을 허공에 멈춘 채 담뱃재가 뚝뚝 떨어지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신혼 남편 이도현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몸을 세차게 떨며 얼굴에 극도의 경악과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입을 벌리고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더듬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계약서? 그건 그냥 평범한 혼전재산 약정서 아니었어? 저는 그의 그 바보 같은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그때 그렇게 순순히 서명한 건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사랑의 눈먼 부잣집 딸인 저를 우습게 보고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고만 생각했겠죠. 저는 천천히 제가 들고 있던 작은 클러치 백에서 얇은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물건은 항상 제가 직접 챙겼죠. 익숙하게 잠금을 풀고 암호화된 폴더를 열어 그들의 얼굴 앞으로 화면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문서, 스캔본 표지와 핵심 조항 페이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는 혼전 재산 약정서였고 다른 하나는 개인 채무 보증 및 연대 책임 계약서라는 제목이 눈에 띄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계약서를 가리키며 아나운서처럼 명확한 어조로 핵심 조항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자 이도연은 본 계약 체결일까지 계약자 박서윤에게 알리지 않은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만약 추후 이도연에게 알리지 않은 혼전 채무가 발견될 경우 해당 채무는 전적으로 이도연 개인이 부담하며 박서윤과는 무관하다. 또한 박서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도연은 자발적으로 개인 및 가족의 미래, 모든 소득 및 재산을 담보로 박서윤이 이도연의 채무 은닉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모든 손실에 대해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잿빛이 된 이도연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장 치명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계약서는 정식 법무법인의 검토와 공증을 거쳐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만약 당신 이도연이 혼전 채무를 숨겨 제가 제 혼전 재산을 이용해 당신 빚을 갚게 될 경우 당신은 제가 대신 갚은 돈, 전액은 물론 연 24%의 이자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담보로 당신 명의와 당신 부모님 명의의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추적 가능한 재산이 설정되어 있고요. 다시 말해서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도연 씨, 당신이 빚진 그 3억 원의 사채, 법적으로 저는 단 1원도 갚아줄 의무가 없어요. 오히려 만약 당신네 가족의 어떤 행동, 예를 들어 오늘 어머님이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인 축의금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나 미래의 당신들의 빚이 제 신용이나 재산에 영향을 미쳐 손해를 입힌다면 저는 모든 손실을 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계약서에 따라 당신과 당신 부모님 집의 재산을 동결하고 강제 집행하여 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아, 맞다. 저는 방금 생각났다는 듯 가볍게 덧붙였습니다. 말씀드리는 걸 잊었는데 제가 대학에서 법학을 부전공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 법률 고문은 국내 10대 로펌의 시니어 파트너시고요. 저랑 법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정적,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마치 목이 졸린 암탉처럼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를 향해 너 하고는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묵직한 축의금 가방은 이제 그녀의 손에서 뜨거운 감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들고 있지도 내려놓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이도현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의자에 주저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이야.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했잖아. 저희 부모님은 그제야 처음의 충격과 분노에서 벗어나 저를 놀라움과 안도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가방에 다시 넣고 우아하고 침착한 자세로 잿빛이 된 이도연 앞으로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도연 씨,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 당신과 당신 어머니는 지금 당장 그 축의금 가방을 원래 자리에 고스란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당신네 가족은 집에 돌아가서 그 3억 사채와 이 3천만 원 호텔 잔금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세요. 우리 결혼은 기초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둘째, 만약 계속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거나 빚을 떠넘기려 한다면 제 시선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관없어요. 제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이 내일 아침 당신들 손에 도착할 테니 법정에서 천천히 이야기하죠. 판사님 앞에서 이 사기 결혼과 거액의 채무를 어떻게 판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그 연대보증 계약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아주 궁금하네요. 말을 마친 저는 더 이상 그들 가족의 다채로운 표정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부모님의 팔짱을 끼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가요. 여기 공기가 너무 안 좋네요. 역겨워요. 저는 하이힐을 신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부모님을 이끌고 휴게실 문을 나섰습니다. 그 방 안의 정적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을 완전히 뒤로 한 채 말이죠. 복도 끝에서는 아직 결혼식 축하 음악이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은 시작한 첫날부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이미 모든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나 박서윤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한 데가 당신들은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호텔 휴게실을 나오자 밤의 서늘한 공기가 얼굴에 와 닿으며 방금 전에 그 숨막히는 역겨움을 씻어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가슴 속에서 들끓는 분노와 공포를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 더 신중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제가 원칙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그들이 정교하게 짜놓은 함정에 빠져 앞으로 수십 년간 남편의 빚을 갚는 악몽 속에서 살게 되었을 겁니다. 서윤아, 너 언제 그런 계약서를 쓰게 한 거니? 우린 전혀 몰랐는데. 어머니는 아직 가시지 않은 떨림이 섞인 목소리로 제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죠.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굳게 닫힌 입술과 무거운 눈빛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항상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제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이도현의 집안 형편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제 고집에 결국 양보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렇게 흉계를 품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셨겠죠. 저는 부모님의 팔을 꼭 껴안으며 두 분이 전해주는 온기와 지지를 느꼈습니다. 배신감으로 인해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기사가 차를 가져오길 기다리며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사실 이도현 씨와 결혼을 결정하기 전부터 그 사람 어머니가 돈을 유난히 밝힌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몇 번이나 우리 집이 잘 사니까 앞으로 자기네를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암시했거든요. 그리고 이도현 씨도 가끔 자기가 하는 투자에 대해 얘기했는데 들어보면 하나같이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그를 사랑했지만 우리 집안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이성을 잃지는 않았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저희 회사 법률 고문이신 박 변호사님께 특별히 자문을 구했어요. 변호사님의 조언과 도움으로 강화된 버전의 혼전 계약서를 준비했죠. 겉보기에는 평범한 재산 증명서처럼 제 혼전 재산은 그와 무관하다는 내용이었지만 핵심은 그 뒤에 붙은 보증 계약서였어요. 그때 이도현 씨에게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고 우리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기 위한 거라고 말했죠. 아마 그는 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만으로도 큰 이득이라고 생각했거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아주 흔쾌히 서명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의 그 흔쾌함은 저라는 순진한 부잣집 딸을 완전히 손에 넣었다고 생각해서 빨리 올가매고 싶었던 마음이었겠죠. 사냥꾼이 종종 사냥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걸 그는 몰랐던 거예요. 우리 딸 똑똑하네. 정말 그렇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끔찍한 결과를 상상하기 싫다는 듯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채 3억에 저렇게 계산적인 시댁이라니. 이건 밑빠진 독이야.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잘했다. 아빠가 예전에 널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네가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사람을 봐주지 못했구나. 앞으로 이 일은 어떻게 할 거니? 이 결혼 이대로는 안 되겠지. 이 결혼 절대 이대로는 안 되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이혼하자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저런 짓을 한 사람들이 내일은 무슨 억지를 부릴지 몰라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오늘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박서윤 씨, 결혼식은 잘 끝났습니까? 별일 없었죠? 박 변호사님의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옆으로 비켜서서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축의금을 모두 가져간 것, 이도현이 3억의 사채를 고백한 것, 그리고 제가 계약서를 꺼내 보였을 때 그들의 반응까지요. 전화기 저편에서 박 변호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을 때는 목소리에 전문가의 냉철함과 약간의 차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서윤 씨, 아주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셨습니다. 그 계약서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특히 무한연대 책임보증 조항은 상대방이 중대한 채무를 은닉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극도로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습니다. 이제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첫째, 증거를 확보하세요. 결혼식 청구서, 대략적인 축의금 액수, 특히 서윤 씨 댁 친지들이 낸 축의금 액수를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오늘 충돌 상황에 대한 녹음이나 증인이 있으면 좋습니다. 호텔 휴게실에 CCTV가 있었을까요? 공용 공간에는 있겠지만 휴게실 안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과 호텔 매니저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 증인이 될 수 있고 제가 충돌 초반에 무의식적으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던 것 같아요. 저는 급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오디오 파일 하나가 녹음 중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혜는 급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칭찬했습니다. 둘째, 축의금에 관해서는 시어머니가 무단으로 가져간 것은 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이를 근거로 먼저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도현 씨의 3억 사채입니다. 이것은 그의 개인 혼전 채무로 서윤 씨와는 무관합니다. 방금 녹음한 파일이 그가 채무를 직접 인정한 증거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즉시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알리겠습니다. 내용에는 첫째, 불법적으로 점유한 축의금의 즉각적인 반환 요구. 둘째, 이도현 씨의 혼전 채무가 개인의 책임이며 서윤 씨와 무관함을 확인. 셋째, 만약 그의 채무 문제로 서윤 씨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서의 구상권 및
보증 조항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는 경고를 담을 겁니다. 이 내용 증명은 오늘 밤 바로 이도현 씨와 그 부모님 이메일로 전자버전을 보내고 내일 아침 등기 우편으로 원본을 발송하겠습니다. 이것은 경고이자 공식적인 증거 수집 절차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전문가가 나서니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서윤 씨, 부모님과 함께 안전하게 계시고 당분간은 이도현 씨나 그 가족과 단독으로 만나지 마세요. 모든 소통은 가급적 서면이나 제3자가 있는 곳에서 진행하시고요. 저는 모든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박 변호사님의 계획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은 그제야 조금 안심하는 듯 했지만 얼굴의 걱정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딸이 이런 일을 겪었는데 부모로서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기사가 차를 가져왔고 우리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달콤한 추억으로 가득해야 할 그 호텔은 이제 제게 황당함과 배신감의 장소로만 기억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 저는 미래를 꿈꾸는 신부였지만 하루 만에 저는 제 남편과 법정 다툼을 준비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이 이토록 드라마틱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켜서 저희 쪽 하객들의 축의금 명단과 대략적인 금액을 정리해 박 변호사님께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녹음했던 파일을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축의금을 가져가겠다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목소리, 3억의 빚을 고백하며 자포자기한 이도현의 목소리, 그리고 제가 계약서를 꺼냈을 때의 그 정적까지 제 마음은 다시 한번 차갑고 단단해졌습니다. 이도현 씨, 당신이 그 3억이라는 숫자를 입에 올린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차가운 이해타산과 법적 책임만이 남은 겁니다. 한편 호텔 휴게실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떠난 후 정적을 깬 것은 시어머니 김미숙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계약서? 무슨 놈의 계약서? 도연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언제 이런 걸 쓴 거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녀는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더 이상 그 무거운 축의금 가방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소파에 내던지고는 아들의 팔을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이도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어머니에게 흔들리며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속았어.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했단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연대보증이라니. 끝났어. 다 끝났어. 닥쳐. 김미숙은 화가 나 온몸을 떨며 말없이 담배만 피우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은 말 좀 해봐요. 이제 어떡해요. 그년이 우리를 고소한대요. 우리 재산을 다 뺏어간다고. 이강식은 담뱃불을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끄며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아내보다 더 신중했지만 마찬가지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처음부터 너무 속보이지 말라고 했잖아.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김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축의금은 어떡하고 3천만 원 잔금은 어떡해요. 그리고 도연이 빚 3억. 그거 못 갚으면 빚쟁이들이 진짜 우리 목숨을 노릴 거라고요. 사체 이야기에 이도연은 정신이 번쩍 든 듯 극도의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 절 구해주셔야 해요. 그 빚쟁이들 보통 놈들이 아니에요. 집까지 찾아올 거라고요. 박서윤, 그 여자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어요. 우린 부부잖아요. 부부? 걔가 아까 보인 태도가 아내의 태도디?
김미숙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순하고 착해 보이더니 독사를 품고 있었어. 처음부터 우리를 빠뜨릴 함정을 파놓고 있었던 거야.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소용없어. 이강식은 심호흡을 하며 겨우 이성을 차렸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계약서가 정말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야. 걔가 그냥 우리를 겁주려고 한 말일 수도 있잖아. 맞아. 김미숙은 마치 구명더처라도 잡은 듯 소리쳤습니다. 걔가 뭘 안다고 법 타령이야. 분명 우리를 속이려는 거야. 우리가 먼저 겁먹으면 안 돼. 하지만 이도현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회상했습니다. 아빠, 엄마, 그때 서명한 곳이 법무법인이었어요. 변호사도 있었고 공증도 받았다고요. 그리고 제가 뒷부분은 제대로 안 읽어본 것 같아요. 그는 지금 후회로 창자가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는 박서윤을 아내로 맞아 자신의 빚 문제를 해결할 생각에만 급급했지. 그 지루한 법률 조항들을 꼼꼼히 읽어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도현의 휴대폰에서 새로운 이메일 알림음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이었고 제목은 이도현 씨의 혼전 채무 은닉 및 관련 사안에 대한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이도현은 손이 떨려 휴대폰을 거의 잡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첨부 파일을 열어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김미숙과 이강식도 옆에서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많은 법률 용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핵심 내용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이도현이 거액의 혼전 채무를 숨긴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그 계약서 조항을 인용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축의금을 반환하고 채무 귀속을 명확히 하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재산 가압류 및 자산 동결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무법인의 붉은 직인이 찍힌 하얀 종이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진짜였어. 김미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강식 역시 순식간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힘없이 앉았습니다. 그는 아내보다 이런 공식적인 법률 문서의 의미를 더 잘 알았습니다. 상대방은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3억을 어떻게? 이도현은 머리를 감싸쥐고 절망적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휴게실에는 거친 숨소리와 절망적인 신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를 어떻게 구워 삶아 이득을 챙길까? 궁리하던 가족은 이제 거대한 공포와 위기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3천만 원의 호텔 잔금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고 더 무서운 것은 곧 닥쳐올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과 법적 소송이라는 이중의 압박이었습니다. 차가운 현실은 마치 얼음물처럼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 순해 보이던 며느리이자 아내가 결코 자신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부드러운 감이 아니라 오히려 이빨이 부러질 수 있는 단단한 강철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혼 첫날 밤의 서프라이즈는 이제 막 그 흉측한 위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안전하고 따뜻한 제 집으로 돌아와 박 변호사님의 지휘 아래 체계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의 규칙은 이제부터 제가 정합니다. 어릴 적부터 자라온 집에 돌아오니 익숙한 환경과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지지가 잔뜩 긴장했던 신경을 조금은 풀어주었습니다.
엄마는 즉시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셨고 아빠는 소파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말이 없으셨습니다. 아직도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신 듯 했습니다. 서윤아, 일단 따뜻한 것 좀 마시고 진정해. 엄마는 따뜻한 우유잔을 제 손에 쥐어주며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저는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우유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며 약간의 위안을 주었습니다. 엄마, 난 괜찮아. 억울하기보다는 분노와 공포가 더 커. 내가 만약 대비책을 세워두지 않았다면 지금쯤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야. 아빠가 고개를 들고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너 정말 그 모든 걸 미리 준비했던 거니? 연대 보증까지 생각하고. 아빠는 그제야 제가 호텔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단호함을 완전히 이해하신 듯 했습니다. 아빠의 기억 속에서 저는 항상 보호가 필요한 공주님이었으니까요. 저는 잔을 내려놓고 부모님을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좀 냉정하게 변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도현 씨가 그 3억 사채를 고백한 순간부터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가족 갈등이나 고부 갈등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고 경제적 사기예요. 그들 가족은 처음부터 좋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뼈까지 발라먹힐 거예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도현 씨에게 분명 감정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결혼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그 감정은 그와 그 가족의 계산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 특히 우리 집의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에요. 아빠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마침내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아빠가 잠시 생각을 잘못했다. 그렇게 남을 해치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조금의 동정도 베풀 필요가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와 엄마는 전적으로 널 지지한다. 돈이 필요하든 인맥이 필요하든 모든 말만 해.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니 제 마음속 마지막 불안감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든든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박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서윤 씨, 내용 증명은 이도현 씨와 그 부모님 이메일로 모두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서윤 씨가 보내준 축의금 명단과 이도현 씨가 채무를 인정한 녹음 파일을 근거로 재산가 압류, 즉 자산 동결을 위한 긴급 서류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서의 존재를 알았으니 재산을 신속하게 빼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 축의금 같은 현금성 자산은요. 그래서 지금 즉시 법원에 이도현 및 그 부모 명의의 주요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정보에 대한 동결을 신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결액은 우선 4억 5천만 원으로 설정해서 사채 원금 3억과 예상이자 그리고 결혼식 관련 분쟁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돈줄을 끊어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그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줄 겁니다. 소송 전 재산 가압류라니 이건 정말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도현과 그의 부모님은 은행 계좌가 동결되어 큰 금액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되고 부동산과 차량도 압류되어 매매나 명예 이전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들의 경제적 생명줄을 바로 끊어버리는 셈이죠. 변호사님, 신청에 필요한 조건이나 성공 가능성은 어떤가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도현의 거액 혼전 채무 은닉은 사기 혐의가 있으며 결혼의 기초를 흔드는 중대한 분쟁 사유입니다.
시어머니가 부부 공동 재산인 축의금을 무단으로 횡령한 점, 그리고 우리에게는 계약서, 녹음 파일, 내용 증명 등 소송에서 이겼을 때 채무를 집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들이 충분합니다. 법원에서 우리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제가 아는 판사님께 이 상황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설명하고 오늘 밤 안에 결정서를 받아내 내일 아침 바로 동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결정, 내일 아침 동결이라니 박 변호사님의 일 처리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정신 차리기도 전에 허를 찌르는 최고의 반격이었습니다. 좋아요, 변호사님.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제가 서명해야 할 서류가 있으면 언제든 보내주세요.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적에게 베푸는 자비는 곧 자신에 대한 잔인함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가장 빠르고 강력한 수단으로 그들의 저항 의지를 꺾어버려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서류는 바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윤 씨,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이 싸움, 우리가 이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박 변호사님의 칭찬과 격려에 힘을 얻어 전화를 끊고 저는 부모님께 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은 자산 동결이라는 무서운 법적 조치에 조금 놀라셨지만 이내 저를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해. 그 후 몇 시간 동안 저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하고 박 변호사님과 이메일, 전화로 신청 서류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전자 서명을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사무실 역시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박 변호사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윤 씨, 해냈습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서가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 법원 집행관들이 이도현 및 그 부모 명의의 관련 계좌와 재산을 모두 동결할 겁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도현, 김미숙 씨, 당신들의 좋은 날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에요. 한편 정 씨 집안은 지옥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후 김미숙은 1시간 넘게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저를 저주했습니다. 이강식은 밤새 담배만 피워대거 실은 연기로 자욱했고 이도현은 살아있는 시체처럼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서는 대부업체들의 비톡촉 문자와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지만 그는 받을 용기가 없어 결국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안 돼. 이렇게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어. 김미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축의금. 그래, 축의금이 아직 우리 손에 있잖아. 이 돈이면 한동안 버틸 수 있어. 내일 아침 당장 은행에 가서 돈을 다 찾아 숨겨놓을 거야. 그년이 뭘 어쩔 건데. 이강식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용 증명의 축의금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서 당신이 마음대로 가져가면 불법이라고 쓰여 있었어. 법? 법이 다 뭐야? 걔가 우릴 고소한다는데 무슨 법을 따져. 김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이 돈은 내 아들 결혼식 때 받은 돈이니 내 돈이야. 이 돈 없으면 호텔 잔금 3천만 원은 어떡하고 도연이 빚은 어떡해. 굶어 죽으라는 소리야. 이도현은 빚이라는 말에 몸을 떨며 공포에 질려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일단 돈부터 확보해야 해. 그날 밤 정씨 가족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공포와 분노, 절망 속에서 그들은 이 불공평한 상황에 어떻게 맞서 싸울지 궁리했지만 더 큰 그물이 이미 그들을 덮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미숙은 일찍 일어나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려는 듯
곱게 차려입고 축의금이 든 가방을 든 채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강식도 불안한 마음에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도연은 빚쟁이들에게 붙잡힐까 두려워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네 은행에 도착해 김미숙이 이강식의 카드로 잔액을 조회하고 큰 금액을 이체하려 했을 때 창구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는 현재 상태가 이상해서 조회나 이체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요? 무슨 이상이요? 김미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스템의 계좌가 동결되었다고 나옵니다. 자세한 이유는 개설 지점이나 관련 사법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동결이라고요. 김미숙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높아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잘못된 거겠죠. 이강식도 당황하여 신분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직원이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강식 선생님 명의의 이 카드는 확실히 동결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동결 명령서에 따른 조치입니다. 법원 동결 명령서. 김미숙과 이강식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젯밤의 내용 증명이 떠올랐지만 상대방의 행동이 이렇게 빠르고 강력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미숙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카드, 다른 예비 카드, 심지어 이도현 명의의 월급 카드까지 시도했지만 결과는 모두 동결이었습니다. 가족 세 사람의 모든 주요 은행 계좌가 같은 시간에 전부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수중에 남은 현금은 주머니 속 몇 푼이 전부라는 것. 더 이상 카드 결제가 필요한 어떤 소비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사실상 금융 죄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김미숙은 마침내 이 연속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은행 로비 한가운데서 날카롭고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강식 역시 온몸을 떨며 겨우 창구에 기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완전한 절망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언돌의 창구에 기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제가 말했던 연대보증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제가 마음먹고 움직였을 때 가진 힘과 결단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장 강해 보였던 시어머니 김미숙이 가장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천만 원의 호텔 잔금, 3억의 사채, 독촉, 그리고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된 그들의 생활. 차가운 법의 철퇴는 이미 가차없이 그들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결혼식이 끝난 지 채 24시간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의 반격은 효율적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은행에서의 소동은 결국 보안 요원이 출동하고 이강식이 흐물흐물해진 김미숙을 겨우 부축해 끌고 나가면서 끝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억눌렸던 공포와 절망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김미숙은 더 이상 교활하고 거만하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산발한 채 넋 나간 눈으로 소파에 탄 주저앉아 통곡하다가 이를 갈며 저를 저주했습니다. 박서윤, 이 독한 년, 천벌받을 년, 우리 식구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이강식은 밤새 담배만 피워대며 순식간에 20년은 늙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계좌 동결은 그들이 구명더처처럼 여겼던 축의금을 쓸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당장의 생활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주머니 속 현금을 다 합쳐도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은 3천만 원의 호텔 잔금과 3억의 사채였습니다. 호텔에서는 계속해서 결제를 독촉했고 사채업자들은 이제 이도현뿐만 아니라 부모의 휴대폰까지 폭파시키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도현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이 한심한 놈. 김미숙의 분노는 마침내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도현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네가 저지른 짓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 그만해. 이강식이 소리쳤습니다. 때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방법을 찾아야지. 무슨 방법? 돈이 다 묶였는데 그년한테 가서 빌기라도 하라는 거야? 박서윤에게 빈다. 이 말에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얼마나 냉혹한 사람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때 이도현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평소 잘 연락하지 않던 먼 친척 동생이었습니다. 형, 큰일 났다며? 형수네 집에서 형이랑 부모님 계좌 다 묶었다던데? 근데 형, 그런 가압류는 보통 30일이 기한이야. 30일 안에 정식으로 소송 안 걸면 풀리게 되어 있어. 이 메시지는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30일, 김미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계속 묶여있진 않을 거야. 하지만 30일 안에 호텔비도 내야 하고 빚쟁이들도 기다려주지 않아. 이강식의 희망은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럼 그년이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어야지. 김미숙의 눈에 다시 도끼가 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어. 반드시 그년을 무릎 꿇게 만들 거야. 그녀는 이도현에게 명령했습니다. 도현아, 지금 당장 걔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빌어. 다 엄마 탓이라고. 너도 피해자라고 해. 그리고 어떻게든 걔 말을 녹음해. 걔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뉘앙스로 말하게 유도하라고. 녹음만 있으면 우리도 협상할 카드가 생기는 거야. 이도현은 거대한 압박감과 계좌 동결 해제에 대한 갈망 속에서 어머니의 계략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제 명의의 도심 속 고급 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으로부터 상대방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은 직후였죠. 이도현의 번호가 뜨자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나야. 전화기 너머로 이도현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이도현 씨,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죠? 의미 있어. 서윤아, 난 널 사랑해. 그 3억 다 엄마가 시킨 거야. 너희 집 돈 많으니까 너랑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역시 책임을 떠넘기는군요.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당신은 마마보이고 모든 건 엄마 탓이라는 말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아니. 서윤아. 제발. 호텔에서 계속 독촉 전화가 와. 우리 엄마는 오늘 은행에서 쓰러지셨다고. 제발 한 번만 우리를 살려주면 안 될까? 그 계좌 동결만이라도 풀어줘. 역시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며 그가 희망을 갖게 한 뒤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도현 씨, 내용 증명 내용 잊었어요? 당신 빚은 나와 무관하고 호텔 잔금은 당신 어머니가 축의금을 훔쳐갔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왜 내가 내 돈으로 당신들이 판 구덩이를 메워야 하죠? 하지만 우린 가족이잖아. 넌 정말 그렇게 독해. 우리가 망하는 걸 꼭 봐야겠어? 박서윤, 너 솔직히 말해. 처음부터 나랑 잘해볼 생각도 없었지? 그 계약서 다 오늘을 위해 계획한 함정이었지. 너야말로 사기꾼이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저는 더욱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도현 씨, 착각하지 마세요. 사기꾼은 3억 빚을 숨기고 아내를 현금 인출기로 쓰려던 당신이에요. 그 계약서는 당신의 실체를 몰랐을 때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였고요. 그리고 당신 가족이 망하든 말든 그건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지. 저 박서윤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다시는 전화해서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협박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저는 더 이상 그가 매달릴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녹음 파일은 물론 저장했죠. 전화기 저편에 이도현은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저의 단호함에 다시 한번 절망했을 테죠. 어떻게 됐어? 녹음했어? 김미숙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이도현은 넉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자, 전혀 안 통해. 다시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한대. 우린 끝났어. 정말 끝났어. 김미숙의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완전한 광기와 원망이 채웠습니다. 신고? 감히? 좋아. 박서윤.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는 봐주지 않겠어. 네가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면 다 같이 죽는 거야. 궁지에 몰린 정씨 가족은 첫 번째 반격이 실패하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더 음흉하고 더 무모한 수단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도현과의 통화를 끊고 녹음 파일을 저장한 후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모두 예상 범위 안에 있었죠. 저는 즉시 녹음 파일을 박 변호사님께 보내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는 새로운 증거를 남겼다며 앞으로 여론을 이용한 압박이 들어올 수 있으니 경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저는 즉시 아버지께 연락해 회사와 집의 보안을 강화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저 역시 당분간은 외출을 삼가고 제 오피스텔의 철저한 보안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제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동시에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에 대한 악의적인 글이 올라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 재벌가 딸의 소름 돋는 사기. 결혼. 신혼 첫날 밤 변호사와 짜고 축의금 가로채 시댁 재산 동결시켜 게시글은 모든 사실을 교묘하게 뒤집어 저를 사악한 여자로 이도현을 순진한 피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글쓴이는 제가 원래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이도현을 유혹해 결혼한 뒤 미리 설계한 노예 계약서로 시댁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실을 모르는 네티즌들은 저와 저희 가족을 향해 맹렬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빠르고 저급한 방식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곧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니까요. 저는 즉시 게시글 전체를 증거로 확보하고 박 변호사님께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상대방이 온라인에 글을 올렸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입니다. 박 변호사님은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서윤 씨, 걱정 마세요. 이것은 전형적인 명예훼손입니다.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바로 게시글과 모든 댓글을 증거로 확보하여 공증을 받겠습니다. 둘째, 법무법인 명의로 해당 커뮤니티 운영사의 내용 증명을 보내 즉시 게시글을 삭제하고 글쓴이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불응 시 플랫폼도 함께 고소할 겁니다. 셋째, 글쓴이는 정씨 가족일 확률이 높으니 증거 확보 후
바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윤 씨 변호사님이 덧붙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서윤 씨 개인 SNS에 간결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는 글을 올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정적인 비난 없이 법적 사실만을 나열해서 여론을 바로잡는 거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직접 나서는 것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 고소와 내용 증명은 바로 진행해 주세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 표명은 제가 아는 언론인과 인플루언서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사기 결혼과 온라인 명예훼손의 법적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여론을 환기시켜 달라고 부탁해 보겠습니다. 제3자의 권위 있는 목소리가 제가 직접 소리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법적 압박과 여론 환기를 동시에 진행하죠.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전문기관의 의뢰에 게시글을 공증하고 신문사 법조팀장인 지인과 시사평론가로 유명한 인플루언서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제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락한 인플루언서가 결혼이 거액의 빚과 만났을 때 사기 결혼과 정당방위의 법적 경계라는 제목의 심층 분석 글을 올렸습니다. 글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혼전 채무 은닉의 법적 결과와 온라인 명예훼손의 위험성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곧이어 지인이 있는 신문사 공식 SNS 계정에서도 온라인 공간은 법의 무풍지대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퍼져나가자 일방적으로 저를 비난하던 여론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은 커뮤니티 운영사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날 밤 문제의 게시글은 삭제되었고 그 자리에는 해당 게시물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삭제되었으며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들라는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정씨 가족이 휘두르려던 여론이라는 칼은 그들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상처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명예훼손이라는 또 다른 범죄 증거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플랫폼 측이 글쓴이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씨 가족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성씨 가족은 그들은 이성을 잃은 도박사처럼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발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다음 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번 저의 반격은 그들에게 더욱 뼈아픈 기억을 남겨줄 것입니다. 온라인에서의 소동은 여름날 소나기처럼 빠르게 지나갔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자산 동결과 여론전 실패로 궁지에 몰린 정씨 가족은 3억이라는 사채 압박 속에서 더욱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 변호사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서윤 씨,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게시글을 올린 IP는 변두리 PC방이었고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서 추적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경찰 수사 착수만으로도 충분한 압박이 됐을 겁니다. 이제 이 소모적인 싸움을 끝내고 싶어요. 문제의 핵심인 이도현 씨의 3억 사채를 우리가 직접 해결하는 건 어떨까요? 직접 해결한다고요?
설마 빚을 대신 갚아주려는 건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빚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사들이는 겁니다. 사들인다. 고요? 박 변호사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런 부실 채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산관리회사나 자본과 연결될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 대부업체들로부터 이도현 씨의 채권을 아주 싼 값에 사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도현 씨의 채권자는 우리가 되는 거죠. 박 변호사님은 즉시 제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자가 되어 빚 독촉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겠다는 거군요. 3억 원짜리 빚, 잘만 하면 몇 천만 원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합법적인 채권 양수도 계약이죠. 맞아요. 상상해 보세요. 이도현 씨가 온갖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대신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지정한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귀하의 채권자가 변경되었으니 앞으로 모든 채무 상환은 이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식 문서를 받았을 때의 표정을요. 이것은 경제적 압박을 넘어선 완전한 심리적 우위의 확보입니다. 서윤 씨, 정말 대단한 발상입니다. 이건 단순히 빚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상대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수예요. 제가 아는 부실 채권 전문가가 있습니다. 즉시 연락해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몇 천만 원의 비용으로 3억이라는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그것을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투자는 없죠.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어떠한 허점도 없이 진행해 주세요. 박 변호사님은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씨 가족이 설령 발버둥 쳐도 결국 제 손바닥 안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평소 다니던 강남의 고급 에스테틱에서 스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운전기사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장님, 주차장에 이도현 씨 부모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실장님 차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처리할까요? 저를 미행한 걸까요? 저는 침착하게 답장했습니다. 놀라게 하지 말고 뭘 하려는지 지켜보세요. 저는 VIP 통로로 나갈 테니 차를 그쪽으로 대기시켜 주세요. 스파를 마친 저는 VIP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운전기사는 이미 차를 대기시켜 놓고 경계하고 있었죠. 제가 차에 오르자마자 기둥 뒤에서 이강식과 김미숙이 뛰쳐나왔습니다. 김미숙은 소리를 지르며 차를 막으려 했지만 운전기사는 능숙하게 차를 출발시켜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김미숙이 발을 구르며 악을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요, 그냥 가요. 행차 기록 영상만 잘 보관해둬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이런 저급한 행동은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채권 매입 계획을 더 서둘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번에 그들이 제게 접근했을 때는 이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 변호사님으로부터 결정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서윤 씨, 채권 매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채권 원금 3억을 6천만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제 이도현 씨의 채권자는 법적으로 우리가 지정한 회사입니다. 더불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시기도 무르익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바로 진행해 주세요.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끝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소장과 출두 명령서가 정씨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법원은 예정대로 조정을 진행했지만 김미숙의 고성과 이도현의 눈물 연기 속에서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마침내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박 변호사님과 함께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석의 이도현은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고 김미숙의 얼굴에는 도끼만 가득했습니다. 재판은 일방적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 혼전 계약서, 녹음 파일, 자산 동결 결정서, 명예훼손 고소장, 미행 영상, 심지어 김미숙이 제 이름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예약하려 했던 기록까지 두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정씨 측 변호사는 속수무책이었고 김미숙은 몇 번이나 소리를 지르려다 판사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윤 씨, 우리가 완승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후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이혼을 허가한다. 둘째, 3억 원의 채무는 이도현의 개인 채무임을 확인한다. 셋째, 이도현과 김미숙은 공동으로 축의금 중 서윤 씨 몫을 반환하라. 넷째, 이도현은 서윤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 법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보낼 시간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보내주세요. 우리가 그의 채권자가 되었다는 그 통지서요. 며칠 후 저는 정씨 가족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혼 판결문과 함께 자신의 3억 빚의 채권자가 박서윤 측 회사로 변경되었다는 공식 통지서를 받은 이도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김미숙 역시 모든 기력을 잃고 더 이상 소리칠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살던 집을 팔아 호텔, 잔금과 일부 빚을 갚았지만 남은 빚은 여전히 거대했습니다. 이도현은 이전보다 못한 직장을 구해 부모님의 낡은 집으로 들어가 기나긴 빚 갚는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갚아야 할 빚은 이제 법적으로 제게 돌아오게 될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참한 결말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저는 부모님 댁에서 잠시 머물며 마음을 추스른 뒤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 오랫동안 꿈꿔왔던 전통 공예와 현대 디자인을 접목하는 문화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폐공장을 개조해 만든 제 스튜디오에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고 저는 그곳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의 실패는 저를 깊은 골짜기로 밀어넣었지만 동시에 저를 더욱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랑에 대한 환상에 젖어 사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제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여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더없이 맑고 높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진짜 저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